지도학습에서 유추주의자 7장 당신을 닮은 것이 당신이다의 평면 위의 드래곤을 보겠습니다. 원래 이 책에서는 평면 위의 뱀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뱀을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드래곤으로 독단적으로 제목을 바꿨습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의 등장. 지금까지는 우리는 위에서 K-means 모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포트 벡터 머신이 등장을 했습니다. 소련 수학자 바프닉이 서포트 벡터 머신을 90년대 그 이전에 발명을 했고요. 90년대 중반 이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작동 원리는 가중치 K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하고 처음에는 비슷합니다. 즉 양과 음의 유형 경계선은 일정 수의 얘들과 가중치로 구성하는 유사성 측정, 거의 비슷하죠. 다른 점은 평균값의 가중치를 곱해서 SVM은 경계선을 확정하는데 여기서 차이점은 필요한 핵심 얘들만 기억하는 것입니다. 즉 경계선 위에 있지 않은 모든 도시를 지웁니다. 그와 반면에 K 최근접 이웃 모델은 경계선 위에 있지 않은 모든 도시들을 모두 학습을 합니다. 그게 다르죠. 즉 SVM은 경계선 하나를 없애면 그 부근의 경계선은 다른 곳으로 밀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파지스탄에서 이 플러스가 하나 없어지면 경계선이 이렇게 밀리죠. 뒤로 밀립니다. 경계선을 구성하는 벡터, 그것을 서포트 벡터라고 합니다. 실제 개념들은 더욱 매끄러운 경계선을 가지는데, 왜냐하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경계선 부근에서 촘촘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이 수행하는, 즉 이전 모델이 수행하는 직선들 결합의 경계선이 이상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SVM은 이렇게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을 뛰어넘어서 매끄러운 곡선형 경계선, 이상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하네요, 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커널이라고 하는 유사성 측정 방식에 의해서 제공됩니다. 여기서 커널은 그 효과만 설명하고 수식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어렵거든요, 수식이. 자, 커널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요? 커널은 사전 지식에서 사람이 정합니다. 커널은 종류가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몇 가지가 됩니다. 자, 서포트 벡터 생성 예를 한번 볼까요?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쉬운 예는 비무장지대 DMZ입니다. DMZ입니다. 자, 비무장지대 내에서 남북한 양측의 경계선 부근에 지뢰밭이 존재한다. 당신의 임무는 DMZ를 서해안에서 동해안까지 걸어서 끝까지 걸어가는 것, 지뢰를 밟지 않고 생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방법은 지뢰에서 가능한 멀리 떨어진 구간을 걷고, 그러려면 북한 측 지뢰밭과 남한 측 지뢰밭 사이에 최대한 넓은 공간의 직선 혹은 곡선 구간을 구하고 그 사이를 건다. 최대한 넓은 그 빈 공간 있잖아요. 양측 경계선 사이에 그거를 걸어야 됩니다. 양측 지뢰밭 사이에 최대한 넓은 공간, 그걸 영어로 마진이라고 그러는데요. 최대한 넓은 마진을 구성하는 직선 혹은 곡선 경계선이 서포트 벡터입니다. 볼까요? 요 실선이 요 점선보다는 마진의 크기가 큽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선을 이렇게 그리면 그 마진이 생기는데, 요 점선은 마진을 그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밖에 안 생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폭이 좁습니다. 그걸 조금 더 실제적으로 볼까요? 요거 제가 책에다가 직접 그려본 건데요. 최대 마진을 가지는 지뢰선 양쪽 경계선 두 선분이, 자, 요게 서포트 제일 처음에 가운데 경계선을 그리면 요 두 개가 약간 평행하지 않은데 실제로는 평행합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평행을 이루는 서포트 벡터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이 가장 큰 벡터를 구하고 그것이 바로 서포트 벡터입니다. 여기 보시면 수식은 무시하시고요. 자, 요렇게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구한다는 것입니다. 초평면에서 이렇게 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2차원 평면에서만 설명하고 있는데 이걸 3차원, 4차원, 5차원에서도 구할 수 있고, 그렇게 구하는 것이 바로 커널 트릭입니다. 제가 계속 커널 트릭 수식은 꽁꽁 숨기고 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유튜브 채널을 금방 꺼버릴 거예요. 자, 경계선은 DMZ에서 기어나가는, 우리 책에서는 뱀이라고 되는데 저는 계속 용이라고 쓰겠습니다. 기어나가는 용으로, 드래곤으로 생각하면 마진은 이 용이 얼마나 굵은가를 나타냅니다. 가장 굵은 크기의 용을 나타내야 되죠. 작은 마진을 가진 SBM보다 큰 마진을 가진, 좀 더 굵은 용이 더 바람직하다 이거죠. 왜냐고요? 첫 번째는 과적합 가능성을 축소합니다. 작은 마진을 가진 SVM보다 큰 마진을 가진 SVM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마진을 가진 SVM은
그 경계선 사이를 훨씬 더 조밀하게 구분할 수 있거든요. 훨씬 더 조밀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적합을 하니까. 현실 세계의 데이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작은 마진을 가진 SVM은 지나치게 복잡한 경계선을 그려서 아주 꼬불꼬불해서 그려서 그 학습 데이터셋을 맞는데 실제로 현실 데이터셋을 가지고 가보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로 서포트 벡터 생성 시 제약을 주면 줄수록 과적합을 방지합니다. 즉 DMZ를 지나는 가장 굵은 용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어떻게 찾지? 라고 하면 마진을 최대한 크기로 만드는 그 두 개의 서포트 벡터를 찾으면 되죠. 그런데 제약을 주면 이때 가중치가 어떤 고정된 값까지만 증가할수록 제한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끝까지 찾아버리니까 과적합을 해버리니까 제약의 부연 설명은 돌려서 말하면 모든 얘가 정해진 마진을 가지는 조건에서 가중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해진 마진은 예를 들어서 값 1로 세팅을 해놓고 가중치를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은 말은 하고 있고 머릿속에서 대강은 이해는 하고 있는데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어려운 게 확실히 맞습니다. 아주 전체적인 그림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포트 벡터 머신을 너무 세게 학습하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가중치가 어떤 고정된 값까지만 증가할수록 제한을 줘야 된다. 이를 조건부 최적화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조건부 최적화는 1 제약하에서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 자, 이것은 사실은 제가 원래 나왔던 학과인 경제학과에서 엄청나게 밥 먹듯이 하는 최적화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2개를 사고 싶은데 수중에는 10,000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2개를 사서 내 만족도, 효용이 최대한으로 되는 두 물건의 조합을 이루는데 제약 조건은 10,000원 하에서 사라. 그것이 조건부 최적화입니다. 맨날 하는 거죠. 조건부 최적화는 사실은 우리의 인생도 같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동적으로 dynamically 우리 인생의 모든 만족을 순간순간마다 최적화를 시킨다라는 것이 경제학의 관점입니다. 제약 조건은 평생에 걸친 건강 제약 조건, 평생에 걸친 돈 제약 조건, 평생에 걸친 가족 제약 조건 등이 있죠. 그리고 우리 인생도 사실은 조건부 최적화입니다. 자, 사례를 들어볼까요? 우주는 에너지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조건 아래 엔트로피를 최대화합니다. 또 다른 예는 인생이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장도 볼까요? 설비와 부품 원자료의 제약하에서 생산량을 최대화한다. 이 SVM은 조건부 최적화를 수행하는 모델이고요. 산을 올라가는데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길을 벗어나서 산을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SVM이고요. 만약에 길이 정상까지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산로가 정상까지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정상에 가장 가까운 등산로에서 멈춰야 됩니다. 그것이 SVM이 하는 일입니다. 반면에 타 머신러닝 모델들은 이렇게 제약 없이 최적화를 수행해서 산을 올라가되 길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길이 없으면 뚫어버리죠. 그 숲길을 헤치고 올라갑니다. 계곡을 헤치고 올라갑니다. 길이 없으면 만들어서 올라가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기울기 하강 혹은 기울기 상승으로 구현할 수 있는데요. 주로 기울기 하강이죠. 활성 제약 조건. 여기서부터 머리가 좀 복잡해지는데요. 자, 우리 책에서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능한 북극에 가까이 가고 싶지만 방을 떠날 수 없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약 조건은 방의 4벽이 되죠. 활성 제약 조건을 설명을 해볼까요? 만약에 동북쪽과 북서쪽을 향하는 두 벽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머리 위에 그 양팔로 삼각형 표시를 지으면 그것이 바로 머리 꼭대기 방향이 북쪽이라고 그러면 그것이 한쪽은 북서쪽, 한쪽은 동북쪽 벽이 되는 거죠. 그렇게 두 방향으로 만나는 벽이 만나는 모서리에 닿을 때 나침반을 따라가면 된다면 그 두 벽이 활성 제약 조건입니다. 그 두 벽을 벗어나서 그 위로는 갈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당신의 방이 정확히 북극을 향하는 벽에 있으면 그 벽은 유일한 활성 제약 조건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보통 여러 가지 다수의 벽들이 활성 제약 조건이 됩니다. SVM에서는 활성 제약 조건으로 얻는 마진이 이미 허용되는 최소값입니다. 즉, 이 두 벽 안에서만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길에서만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길을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 두 활성
제약 조건이 서포트 벡터가 됩니다. 이게 예를 든 것은 두 개의 벽이었지만 고차원, n차원이었다면 n차원이 모두 서포트 벡터가 됩니다. 그렇다면 SVM은 만약 몇몇 제약 조건을 어기도록 허용해야 되는데 이것도 되게 웃기죠? 왜 그럴까요? 제약 조건 몇 개를 허용하도록 하지 않으면 과적합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참 이 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몇 예를 틀리게 분류하거나 최소 마진보다 또 적게 맞추게 분류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만 SVM은 각각 분류한 각 예에 대해서 이제 벌점을 받는 거죠. 그리고 벌점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합니다. 즉 원래는 요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만약에 생기면 이러면 과적합이 되니까 이렇게 몇몇 예를 틀리게 분류하거나 최소 마진보다 적게 맞추게 분류를 하게 만드는 것이죠.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SVM은 잘못 분류한 각각의 예에 대해서 벌점을 받고 벌점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SVM이 잘못 분류할 수는 있는데 잘못 분류하면 벌점을 받고 이 벌점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샘은 영화 듀운의 샌드웜과 모래벌레와 비슷합니다. 크고 거칠고 약간 지뢰를 맞아도 죽지 않습니다. 그 굵기, 즉 마진이 큰 벌레입니다. 이게 영화 듀운의 샌드웜이죠. 저도 시간이 나면 한번 보고 싶습니다. SVM의 커널, 서포트 벡터, 그리고 가중치로 하는 일을 살펴볼까요? 저 차원에서 분리가 안 되는 데이터를 고차원으로 옮기면 분리가 가능하다. 이게 제가 대학에서 배울 때 굉장히 재밌었던 예인데요. 그래픽으로 예시를 해야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말로 들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한번 볼까요? SVM의 커널과 서포트 벡터 가중치가 하는 일입니다. 한꺼번에 뭉쳐서 여기 보시면 2차원 곡선에서 직선으로 이 둘을 갈라야 되는데 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직선으로 안 갈라지죠. 이렇게 이상한 곡선으로 갈라야 되는데 곡선으로 가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차원만 생각했을 때 곡선으로 가르면 과적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쪽에서 이렇게 아까 곡선으로 만들어서 정교하다면서요? 네, 그거는 전체 고차원적인 모든 측면을 고려했을 때 전체적으로 하나하나의 차원의 직선 분리가 모여서 고차원에서 보면 곡선으로 가르는 것 같은 효과를 낸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비유였습니다. 하나하나의 차원에서는 직선으로 갈라야 됩니다. 이 직선으로 2D에서 가를 수가 없는데 그럴 때는 커널 트릭을 써서 볼까요? 안 되는데 커널을 통해 데이터를 고차원 초평면으로 옮깁니다. 예를 들어서 2차원에서 3차원으로 옮기면은요, 볼까요? 이게 2차원인데 3차원으로 옮긴 것입니다. 3차원으로 옮기면 요 노란 카드 같은 또 직선으로 한 방에 자를 수가 있습니다. 2차원에서는 분리가 안 되는 자료를 이를 3차원으로 올리면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커널 트릭의 예이고요. 복잡한 수학인데 개념 자체는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SVM의 작동 원리를 보았고요. SVM을 적용을 한번 시켜볼까요? 필기체를 인식하고 문서를 분류하는 데 쓰입니다. 필기체를 인식하는데 SVM은 다층 퍼셉트론만큼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요. 문서 분류하는데 나이브 베이즈가 주류 문서 분류기로 간주될 때도 있었는데 이 나이브 베이즈의 단점을 SVM이 고쳤습니다. 나이브 베이즈 단점은 뭐냐면 언어의 모든 단어가 각각의 차별화된 구별된 차원으로 간주가 되면 과적합 위험이 상존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차원의 저주에 빠지거든요. 그런데 SVM은 고차원에서도 성능을 발휘합니다. 왜? 더 높은 고차원으로 차원을 높여가지고 곡선으로 경계를 구분하지 않아도 직선으로 팍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진을 최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SVM은 이를 통해 고차원에서 과적합 문제를 탈피하고 나이브 베이즈는 고차원에서는 과적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이브 베이즈 모델보다는 SVM 모델이 더 좋고요. 그래서 90년대 중반에는 사실은 모든 데이터 컨테스트에서 SVM이 1등을 차지한 적이 있었어요. 각광을 굉장히 받았던 모델입니다. SVM은 다층 퍼셉트론의 일반형이기도 하다고 저자가 주장하는데 저는 여기서 사실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전혀 이런 생각 자체를 못 해봤거든요. 저는 그냥 공장 기술자급이니까. 자, 유형을 나누는 초평면 경계는 특별한 유사성 측정을 사용할 때 얻는데 사실은 그때 벡터 사이의 내적을 구합니다. 커널 트릭은 벡터 사이의 내적을 활용하거든요. 저도 어렴풋이 그 수식이 기억이 나는데 다층 퍼셉트론도 학습할 때
벡터 사이의 내적을 사용합니다. 다층 퍼셉트론이 은닉층이 예를 들어서 50개가 있다. 그리고 각각의 은닉층마다 50개, 100개의 신경 노드가 있다. 그러면 얘네들을 계속해서 모두 연결한 다음에 그 가중치들을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걸 벡터 사이의 내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서포트 벡터들은 실제적으로는 하나의 은닉층처럼 작동한다. 왜? 요 벡터 사이의 내적을 쓰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 저자가 이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갖고 있는 선제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벡터들의 가중평균은 출력층처럼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SVM은 다층 퍼셉트론의 일반형으로 환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에서 깨달은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만 딥러닝이 출현하면서 딥러닝은 다층 퍼셉트론의 은닉층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죠. 처음에는 2개, 3개, 4개, 10개, 20개 하다가 지금은 예를 들어서 600개, 700개 손쉽게 넘어갑니다. 손쉽게 넘어가고요. 딥러닝이 출현하면서 다시 딥러닝이 SVM보다 우위에 있는데 왜냐하면 SVM의 그 전성기 시절은 90년대 중반부터 한 5년, 10년 짧았습니다. 자, SVM은 항상 하나의 층만 사용할 수 있는데, 즉 초평면이 은닉층하고 출력층이 되기 때문에 딱 하나의 은닉층 플러스 출력층밖에 만들 수가 없는데, 딥러닝층은 은닉층을 층층이 쌓을 수가 있습니다. 와우. 때문에 딥러닝이 더 학습 능력이 뛰어납니다. SVM은 서포트 벡터를 적게 사용할수록 일반화를 잘한다고 하는데요. 왜일까요? 과도하게 구불구불하거나 특정 구역으로 쑥 들어가서 나오는 굉장히 이게 콩나물처럼 요상하게 만드는 그런 복잡한 경계선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서포트 벡터를 적게 사용하면 적게 사용할수록 과적합을 방지합니다. 물론 지나치게 서포트 벡터가 적으면 분류 성능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거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개념은 이해가 가시죠? SVM은 차원의 저주에 무관하지는 않는데 타 알고리즘 대비 저항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상으로 평면 위의 드래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다리 오르기를 한번 볼까요? 유추주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유사성을 측정하는가입니다. 이를 위해 유사성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유사성 함수를 통해 우리의 사전 지식을 머신러닝에 주입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유사성 함수를 선택해서 이 머신러닝 모델을 줘야 되거든요. 그 선택했을 때 이미 우리의 사전 지식이 머신러닝에 주입된다는 의미입니다. 흉의 질문에 대한 유추 알고리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흉의 질문은 우리의 사전 지식을 어떻게 해서든지 머신러닝 모델에 넣어야 된다는 것인데 유추 알고리즘은 유사성 함수의 선택을 통해서 해결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은 유추주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할 수 있는 또 다른 질문은 발견된 유사점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물에 대해서 무엇을 추론할 것인가. 추론을 해야죠. 프리딕션을 해야지 그게 머신러닝이죠.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이나 SVM에서는 새로운 사물의 유형을 예측하는 데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습에 사용하지 않은 테스트 데이터셋을 넣으면 그 테스트 데이터셋의 유형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셋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새로운 추론 방법으로는 우리 책에서는 사례 기반 추론법, Case Based Reasoning을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은 몇 줄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도 개념만 설명을 드리면 무엇이 사례 기반 추론법이라고 하면 검색한 사물들의 구성 요소를 이용해서 새로운 사물의 복잡한 구조를 추론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저도 여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이 방법론의 하나로 구조 대응 설정, 스트럭처 매핑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냥 개념만 보겠습니다. 먼저 양측 대상을 묘사하고 1단계로, 2단계로는 양측의 부분과 관계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을 발견합니다. 3단계로는 그런 유사성을 기반으로 한 구조에 있는 특성들을 다른 구조로 옮겨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볼까요? 데이터가 적거나 매우 시급한 암 치료의 경우에는 그 데이터가 적은 암을 학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암들의 비교를 한 다음에 여러 암 치료 방법 중에 효과가 있는 방법을 찾아낼 만큼 유사한 행동을 하는 암을 발견하도록 애써서 그 암의 치료법을 이쪽에 갖다 쓴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조 대응 설정이라는 것이고 사례 기반 추론법의 예제입니다. 이렇듯 유추는 마스터 알고리즘에 최소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5개의 알고리즘이 있지 않습니까? 지도학습에 있는 5개의 알고리즘 중에 마지막이 유추인데 유추 또한 마스터 알고리즘에 최소한 포함되어야 한다가 저자의 주장이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유추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사고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사다리 오르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주의 대 유추주의자인데 이거는 책에 정리할 만한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책에서 몇 가지 써놓긴 했는데 여러분에게 소개할 만한 정도는 아닙니다. 이상으로 7장 지도학습의 5번째 방법 유추주의자의 방법 당신을 닮은 것이 당신이다. 유추주의자의 머신러닝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